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3장 커널 디버깅과 코드 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디버깅과 코드 학습 능력, 그리고 커널 디버깅의 중요성, 프린트 케이, 덤프 스택, 앱 트레이스, 그리고 임베디드 디버거의 전설 트레이스 32, 그리고 커널 디버깅용 디버거 FS 드라이브 코드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책에 소개하고 있지 않은 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임베디드 리눅스 실전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디버깅 툴이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술자리에서 이제 임베디드 BSP 개발자들끼리 종종 이제 디버깅을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버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고생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가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좀 다른 개발자 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다들 개고생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 나는 어떤 디버깅 방법 툴을 썼어, 프로그램을 썼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디버깅은 종종 정말 개발자들 사이에서 종종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디버깅 툴은 이제 크게 로그 기반과 메모리 덤프 기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UART 콘솔 로그를 보면서 디버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임베디드 리눅스 BSP 개발자들은 UART 로그를 기본적으로 보죠. 그리고 커널 로그, 그러니까 리눅스에서 제공하는 dmessage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커널 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 로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정보를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UART 로그랑 커널 로그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UART 로그에서 커널 로그를 뿌려주고요. 커널 로그는 당연히 커널 로그를 이제 출력하겠죠. 그런데 보통 UART 로그는 이제 보통 커널이 부팅하기 전에 부트로더가 실행되거든요. 그래서 부트로더의 로그를 이제 UART 로그로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보통 브링업을 하는 과정에서 UART 로그를 이제 자주 보고요. 또 브링업이 끝나도 그냥 습관이 돼서 UART 로그를 습관삼아 이제 분석하는 개발자 분도 있어요. 예, 이렇게 로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ftrace도 로그 중에 하나죠. ftrace는 리눅스 커널 이제 그 디버깅할 때 많이 좀 쓰는데요. 사실 이게 좀 ftrace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툴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ftrace를 기능을 활용하지 않아도 나는 디버깅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만약에 ftrace의 강력한 기능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쉽게 개발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세 번째 로그 기반의 디버깅 툴로 ftrace를 이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나는 UART 로그로만 디버깅하고 UART 로그, 커널 로그 이렇게 두 개의 로그의 조합으로 나는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가끔 좀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커널 크래시라든가, 아니면 가끔 와치독 리셋 같은 문제가 이제 어떤 리포팅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커널 로그나 UART 로그로 이제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메모리 덤프로 이제 디버깅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메모리 덤프 이름이 코어 덤프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유저 영역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면 코어 덤프를 GDB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버깅을 하죠. 그래서 보통 bt라는 명령어인가요? bt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크래시가 발생한 콜스택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콜스택을 함수의 호출 흐름을 따라가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내용을 이제 체크하면서 크래시가 발생한 원인을 디버깅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VM 코어인데요. 이제 VM 코어는 이제 리눅스, 그러니까 커널 크래시가 나면 커널 메모리 덤프를 담고 있는 이름이 이제 VM 코어고요. 그래서 VM 코어를 크래시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으로 업로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덤프를 보면서 커널을 디버깅 하는 거죠. 그리고 램덤프의 방식도 있어요. 램덤프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이제 퀄컴 SoC에서 제공하는 이제 방식인데, 램덤프를 트레이스 32 시뮬레이터와 함께 이제 올려서 디버깅을 하죠. 아니면 이제 메모리 덤프라고 제가 분류했는데, 뭐 트레이스 32를 직접 이제 그 인베디드 장비에 이제 붙여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뭐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덤프를 트레이스 32로 로딩할 수도 있고요. 트레이스 32로는 직접 JTAG 하드웨어 디버거이기 때문에 직접 인베디드 장비에 이제 붙여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느 디버깅 툴이 뭐 더 좋은지, 뭐 뛰어난지, 뭐 좋은지, 그런 뭐 가끔 이제 논쟁도 하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사실 자신에게 할당된 그런 문제나 버그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툴이 가장 좋은 이제 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툴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툴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아트나 코널로그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디버깅 툴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덤프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이 써요. 그래서 특히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어떤 오동작할 때 뭐 대부분 커널 크래시가 나거든요. 뭐 와치독 리셋도 나고요. 뭐 이럴 때 이 방식으로 디버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스 32, 램덤프, VM코어, 크래시 유틸리티 이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썼고요. 왜냐하면 좀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버그, 아니면 뭐 비트 플립, 아니면 와치독 리셋, 이런 크래시를 디버깅하는 과제를 주로 맡았어요. 네, 뭐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디버깅 툴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밖에도 뭐 좀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버깅 뭐 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툴이 있으면 혹시 좀 뭐 제 블로그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다음 동영상에 추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일단 이런 디버깅 툴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신입 개발자 분들은 선배 개발자가 뭐 디버깅을 하기 전에 뭐 이런 메모리 덤프를 사용해서 디버깅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버깅이란 무엇인가? 디버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디버깅은 이제 디버그와 ing로 합성으로 이제 버그를 잡는 과정을 뜻하죠. 그래서 뭐 누군가 디버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제 정말 고생하고 있구나,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서 뭐 커널 로그를 보고 있거나 메모리 덤프를 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 디버깅을 뭐 대부분 버그를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디버깅이 중요한 이유는 뭐 디버깅을 잘해야지 버그를 잘 잡죠. 근데 버그를 잘 잡는다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리눅스 이제 커널을 배울 때는 디버깅을 좀 단순히 버그를 잡는 과정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리눅스 커널과 드라이버가 정상 동작할 때 자료 구조와 함수 호출 흐름까지 파악을 하는 과정까지를 디버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내용까지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그 내용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인베디드 및 BSP 개발 중에 어떤 버그를 만나냐, 어떤 이제 문제를 만나냐,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팅 도중 커널 크래시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보드를 불링업 할 때 이런 문제를 만나는데요. 보통 뭐, 루트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안 됐을 때도 뭐 커널 크래시가 나고, 그리고 뭐 부팅 과정에서 이닛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될 때 커널 크래시가 발생을 하죠. 보통 부팅 도중에 커널 크래시가 발생하는 경우는요, 어떤 컨피그레이션이나 어떤 설정, 아니 디바이스 트리가 설정이 안 됐을 때 보통 크래시가 발생하죠.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담당자 분들이 겪는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인터럽트 핸들러 설정했는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100%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종종 간헐적으로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작성했어요. 이제 자기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스펙에 맞게 인터럽트 핸들러를 설정했는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하드웨어 담당자나 아니면 직접 자기가 인터럽트 신호를 찍어보죠. 근데 인터럽트 신호가 잘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난감하죠. 예, 뭐 이런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아예 인터럽트 핸들러가 아예 100% 호출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문제를 잡기는 어렵진 않거든요. 뭐 인터럽트의 종류라든가 뭐 이런 설정에 따라서 설정만 제대로 해주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호출이 했는데, 문제는 인터럽트 핸들러가 간헐적으로 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잡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번째의 문제 유형은 시스템 응답 속도가 되게 매우 느려짐, 뭐 이런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누수 현상, 뭐 유식하게 얘기해서 메모리 릭이라고 그러죠. 이제 메모리가 질질 새는 거예요.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kmalloc을 함수를 사용하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 메모리를 해제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반복해서 할당하고 프리를 안 해주면 이제 할당한 메모리에 이제 그 잔량이 이제 부족해져요. 그렇게 되면은 커널은 어떻게 동작하냐면요, 커널 내부에 메모리 서버 시스템에서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구동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컴팩션, 뭐 페이지 컴팩션, 아니면 뭐 페이지 리크레임 알고리즘, 뭐 이런 알고리즘이 돌게 되는데, 이게 백그라운드로 실행이 되면서 그런 메모리를 확보하려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응 속도가 되게 느려집니다. 예. 그래서 뭐 시스템 응대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경우, 뭐 이런 이제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네 번째, 파일 복사가 제대로 안 되죠. 파일을 복사했는데 파일이 디렉토리 가봤더니 파일이 안 보인다, 아니면 이제 파일이 깨져 있다, 이런 이제 버그를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지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뭐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 뭐 이와 비슷한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문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야지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요, 리눅스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할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할 때에 함수 호출 흐름과 자료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소에는 이 필드의 값이 이 값인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값이네,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식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홀스택을 보면 이 함수의 호출 흐름은 평소와는 다른데, 이건 되게 평소에 자주 볼 수 없는 함수 호출 흐름인데,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구나,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오류나 버그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좀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이제 커널 디버깅을 하는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책의 76페이지에 보면 이제 커널 디버깅 따라해 보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커널 로그가 있죠. 이 커널 로그의 출처는 이 이제 동영상에 나와 있지 않는데 출처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유닉스나 리눅스 포럼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만나면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문제를 이런 포럼에 올릴 수 있거든요. 포럼에 올리면 개발자들이 이제 서로 이 문제를 서로 분석해주고 아니면 솔루션 패치를 올려주고 뭐 하여튼 그런 논의를 합니다. 그중 하나인데요. 자,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개발 도중에 이런 이제 커널 로그를 만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제 커널 로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22번째 줄부터 01번째 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워닝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kernel /irq manage.c 라는 파일에 225라인에 enable irq 함수 이렇게 보이죠. 이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파일에 manage.c라는 파일, 그러니까 소스 파일 이름이죠. 225라인에 enable irq 함수에서 이 콜 스택을 출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워닝이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kernel irq manage.c의 225라인에 있는 enable irq 함수에서 언더바가 두 개가 있죠. 함수에서 이 콜 스택을 뿌려준다 라는 거고요. 자, 아래에 딱 보면은 unbalanced enable for irq4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PID가 624고요. 네, PID가 프로세스에게 할당되는 정수형의 아이디죠. 634고요. COMM이죠. 이거는 프로세스의 이름이에요. 프로세스니까 PID가 634인 애쉬 프로세스가 이 콜 스택을 출력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2.2.6.28은 리눅스 커널 버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로그를 이 로그를 보면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다음 보시면 콜 트레이스라는 이제 메시지가 보이죠. 콜 트레이스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 콜 스택과 같은 이제 용어인데요. 함수가 어떤 흐름으로 호출됐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콜 트레이스, 콜 스택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 콜 스택을 분석해 볼게요. 자, 먼저 함수의 호출은요, 22번째 라인부터 이 방향이에요. 함수 호출 흐름이요. 그래서 do sys 오픈해서 요 함수를 호출했고요. tty write 함수에서 do flip 오픈 함수를 호출했고요. do flip 오픈 함수에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do sys 오픈 함수가 가장 먼저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tty write, 그 다음에 do flip open. 그래서 이렇게 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함수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콜스택은 inelve IRQ 함수에서 호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콜스택을 출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로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은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이 오류 메시지가 실제 커널 코드에 어디에서 출력을 하느냐, 그리고 이 라인은 실제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먼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둘째, 소스 코드에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한 이유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콜스택을 커널의 어느 함수에서 출력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소스를 열어봤더니 enable IRQ 함수에 이 코드에서 unbalanced enable for IRQ4를 출력했구나 라를 그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6번째 줄 코드는 인터럽트를 2번 활성했을 때 실행된다. 보통 인터럽트를 활성화했으면 이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depth라는 필드가 제로인데 이미 인터럽트를 활성화를 했는데 또다시 활성화를 해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콜스택을 출력했다라고 코드를 분석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커널 로그 오류 정보가 섞인 커널 로그를 보면요, 이 로그를 어디서 찍어주는지 실제 소스 코드를 따라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래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책에서는 이 enable IRQ 소스 코드의 위치가 커널 4.19 버전으로 명시했는데요. 사실 이 커널 콜스택을 출력한 이 커널의 버전이 2.68이에요. 2.68에 가장 가까운 3.18 버전의 소스코드를 따라가 보면 소스코드가 똑같거든요. 2.6.28 버전이랑 3.18 버전이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책에서 표기된 커널 4.19 버전의 소스 코드가 아니고요, 3.18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4.19 커널 버전에서는 enable IRQ의 그 인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로 끝나거든요. 근데 2.68이나 3.18은 인자가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한 패치 코드는 3.18 버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디버그 패치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isable IRQ 그리고 enable IRQ라는 요 함수 윗부분에다가 이게 interrupt 번호이거든요.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면 IRQ 4번, 그러니까 네 번째 인터럽트를 2번 연속으로 활성화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 패치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하면 요 네 번째 인터럽트를 연속으로 활성화했을 때 콜스택을 출력하겠죠.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커널을 개발할 때 이제 보통 어떤 방식으로 디버깅 하냐면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커널 로그를 딱 만나요. 네, 에러, 그러니까 물론 이 커널 로그에는 오류 메시지가 있겠죠. 자, 근데 오류 정보를 해석을 해요. 해석했는데 뭐 정말 커널 로그에서 문제의 원인을 좁힐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 메시지를 보고 코드를 수정하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커널 로그에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힌트가 부족한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디버깅용 컴피그, 뭐 디버깅용 피처가 있거든요. 피처를 더 활성화한 다음에 좀 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의 이제 디버깅 정보를 출력해 줄 수 있는 커널 로고를 또 확보해서 문제를 좁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실제 디버깅 패치를 입력해서 문제의 원인을 좁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버깅을 하면서 커널 코드를 함께 분석하면 얻게 되는 정보는 분석 대상의 코드가 동작했을 때 코드 스택을 볼 수 있고요. 함수가 실행될 때 변경되는 자료 구조, 그리고 함수가 실행되는 빈도와 실행 시각, 그리고 분석 대상 코드를 실행하는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과 함께 커널 소스를 분석하면 소스 코드만 분석할 때보다 5배 정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할 때 뭐 자기가 작성한 코드를 보다가 이제 리눅스 커널 코드를 따라서 분석할 때가 많은데요. 커널 소스 코드만 분석을 하면은 코드를 보는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버깅을 같이 하면서 소스 코드를 같이 분석하면요, 이와 같이 얻게 되는 정보가 좀 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어서 실제 예시를 들면서 이번에는 그 커널 코드를 분석하고 학습할 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라즈베리 파이에서 cat proc interrupt 요 메시지를 입력하면 인터럽트 정보가 출력이 돼요. 여기 보시면 17번 인터럽트, 18번 인터럽트 번호를 출력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럽트 이름이고요. 이제 이 숫자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나타내죠. 자, 근데 뭐 이렇게 proc interrupt라는 이 노드에는 인터럽트의 종류와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터미널로 출력을 해줘요. 자,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이 터미널에서 이 정보를 출력하는 주인공이 누굴까? 어느 코드에서 이 코드를 출력해 줄까? 궁금했어요. 소스를 따라 분석했더니 show interrupt 함수에서 이 정보를 출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show interrupt 함수 코드 분석했더니 인터럽트의 정보를 나타내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인 irq 언더바 디스크 구조초의 액션 필드에 저장된 인터럽트 속성 정보를 조금 더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프로세스가 이 함수를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됐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됐는지 이한 정보도 알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럴 때는요, 패치 코드를 하나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패치 코드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보시면 show interrupt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패치 코드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플러스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코드를 추가한다는 의미고요. 여긴 다 플러스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 lipy 언더바 get 언더바 interrupt info라는 이 함수 전체를 추가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9번째와 30번째 주 코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코드를 전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패치 코드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액션이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액션 필드를 저장하는 포인터형 변수고요. 이 액션이라는 필드에 인터럽트의 좀 세부 속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와 액션 필드에 대한 내용은
5장 인터럽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액션이란 필드가 유효할 때는 이제 lify underbar get interrupt 정보를 호출을 합니다. 이 액션에 널이면 이 함수를 호출을 안 하겠죠. 자, 근데 lify get interrupt info 함수는 이제 가서 보시면 네, 여기 이 코드죠. 보시면 IRQ 액션이라는 구조체는요, 인터럽트의 세부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이 구조체에는 인터럽트 핸들러,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 인터럽트 이름, 인터럽트 번호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race print k라는 함수는 ftrace로 로그를 출력하는 이제 동작인데요. 그러니까 ftrace로 이런 로그를 출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trace print k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정보를 ftrace 로그로 출력하는 기능입니다. 자, 뭐 이 코드는 예외 처리 코드니까 이 코드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저로 이제 패치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커널을 빌드합니다. 커널 소스를 빌드해서 커널 이미지를 빌드하고 난 다음에 커널 이미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재부팅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실습을 해야 되냐면, 이 함수, 이 페이지에 보이는 쉘 스크립트 설정 스크립트를 입력해서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cat proc interrupt 명령을 입력해서 인터럽트의 세부 정보를 출력하도록 입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cat proc interrupt 이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우리 처음에 cat proc interrupt 명령을 입력하면 show interrupt 함수가 호출될 것이라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게 하려면 이 명령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명령을 입력한 거예요. 자, 다시 실습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패치 코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해요. 그 2장에 소개를 했는데요. 리눅스 커널을 빌드합니다. 빌드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리부팅을 해요. 그 다음에는 ftrace를 쉘 스크립트를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irqtrace ftrace.sh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이제 ftrace 정보를 설정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서 이제 작성한 lify get interrupt info를 이제 set filter, set ftrace filter로 저장하는 이 명령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ftrace에 대한 그 각각 명령어는 3장의 ftrace 절에 소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비디오에 설명할 예정이니까 좀 책의 내용을 먼저 읽어 보시거나 다음 비디오의 내용을, 동영상 비디오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at proc interrupt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ftrace 로그를 받아봐야 되겠죠. 다음 명령을 입력해서 get ftrace shell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ftrace 로그를 받습니다. 이제 ftrace 로그를 분석할 차례인데요. 자, ftrace 로그를 좀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cat/884가 있죠. 이런 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deep000이 있고, 그리고 333.875.303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죠. 암호화 같죠.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계속 이런 로그가 보일 겁니다. 이제 로그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콜 스택을 실행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cat이라는 프로세스고요. cat 명령이 몇 개잖아요. cat 프로세스인데 cat 프로세스의 PID가 884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10번째 줄에 명시해 놨죠. PID가 884인 cat 프로세스가 실행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show interrupt 함수에서 RPI get interrupt info 함수로 호출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줄을 보면 그 전에 함수 호출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 호출의 방향은요, 11번째 줄에서 3번째 줄이에요. 11번째 줄에서 이 방향으로 함수가 호출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호출했고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고,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이 함수가 이 함수를 호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커널 로그를 자주 보시면요, 요 심볼을 굉장히 자주 볼 거예요. 이제 이 정보가 뭘 의미하냐면요, 유저 공간에서 시스템 콜이 발생했고, 시스템 콜의 타입은 리드이며, 리드의 시스템 콜 핸들러가 sys 리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trace 로그를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자,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냥 여러분, show interrupt라는 함수를 그냥 capro interrupt라는 명령으로 입력했을 때, show interrupt라는 함수가 호출이 될 것 같아 라는 선에서 코드를 분석을 끝냈을 경우랑, 이렇게 패치 코드를 입력해보고 요 값을 한번 확인해보고 커널 소스를 빌드해보고 ftrace로 이런 정보를 확인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죠? 자, 가장 먼저 함수가 호출될 때 전체 콜 스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프로세스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시간 정보, 이게 시간 정보거든요. 예,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D 있죠. 이 정보로 봐서 이 함수가 interrupt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되는지, 이런 컨텍스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좀 나중에 설명된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ftrace 로그를 분석했을 때 이 로그가 인터럽트가 발생한 다음에 출력되는 건지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ftrace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얻게 되는 정보가 많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bcm2835_mmcirq 함수의 콜 스택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그냥 요 쉘 스크립트에서요, 요 보시면 RFI get interrupt info로 이 함수의 필터를 설정했는데요. 필터를 이 함수로 설정을 하고 ftrace를 설정한 다음에 ftrace 로그를 받아보면 이렇게 콜 스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눅스 커널의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하나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실제 ftrace 로그를 보면서 이제 커널 코드를 공부하고 학습했을 때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가 100% 오류 없이 잘 동작될 것이라 예상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제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 개발자들이 뭐 협업해서 작성한 코드를 코드를 같이 리뷰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코드를 이제 완성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테스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 과정에서요. 그래서 어떤 드라이버를 구현한 다음에 테스팅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오류 현상,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제대로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요. 근데 이때 보면 다양한 오류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통 커널 로그로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작성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코드에서 오류 정보를 출력하면 좋은데 사실 많은 경우 리눅스 커널 내부에 있는 함수에서 오류 정보를 출력해요. 좀 되게 아직 그 개발 경험이 없으신 분은 좀 이렇게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했는데 실수로 뭐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고 실수로 적절한 타이밍에 해제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 함수가 주기적으로 호출이 됐는데 주기적으로 호출될 때마다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프리를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동작하면요 계속 커널의 잔여 메모리량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백그라운드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메모리 서브 시스템에서는 메모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구동이 돼요. 그러면 메모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시도를 하다가, 물론 그 주인공은 메모리 서브 시스템이죠. 하다가 도저히 지금 메모리 잔량이 부족해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면요 OM 킬러라는 모듈이 실행이 돼요. OM 킬러는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프로세스 전체 리스트를 이제 스캔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순회하면서 가장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냥 종료시켜 버려요.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를 반환하거든요. 자, 그러면 OM 킬러가 실행할 때 굉장히 좀 다양한 좀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커널 로그로 출력하거든요. 이 오류 메시지는 여러분 디바이스 드라이브 코드에서 출력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커널 내부에 있는 메모리 서브 시스템의 OM 킬러 모듈에서 출력을 해요. 이처럼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을 하다 보면 커널 코드 내부에서 출력하는 오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오류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정상 동작일 때도 출력될 수 있는 건지, 이럴 때 뭐 false positive라는 용어를 쓰죠. 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평소에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정말 이 커널 로그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버깅과 코드 학습의 첫 번째 절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의 중요성에 대해서 게임계의 레전드 개발자인 김포프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굉장한 그 초고수 개발자이셨는데요. 지금은 포프 아카데미를 여셔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출처가 여기고요. 제목은 프로그래밍에 반한 디버깅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비디오인데요. 저는 이 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책에 이분의 말씀을 요약해서 추가했습니다. 가로는 이 발언을 한 시점이고요. 자, 1분 15초. 프로그래머의 자질은 코딩을 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이제 2분 35초.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디버깅 스킬이다. 자, 이제 발언 시점을 말씀 안 드릴게요. 디버깅을 잘한다는 것은 남의 코드를 잘 읽고 그 속의 로직을 따질 수 있고 그 로직을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디버깅을 잘하면 남의 코드를 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 과정으로 배우는 게 정말 많다. 디버깅을 잘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정말 코딩을 잘하는 사람 중에 디버깅을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 중에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디버깅을 못하는 사람 중에 코딩을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디버깅을 못하는 사람 중에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또 이 비디오 직접 이 링크에 가셔서 들어보시면 들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한번 디버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같이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프린트 K 그리고 F트레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